꽃가마베를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볼게요. 나는 방콕 후아람폭역에서 출발해 아유타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책을 읽는다. 일단 나가 등장했죠? 나가 있다는 건 1인칭이란 얘기죠. 1인칭 시점이다. 그 책은 석 달 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남자친구 마이크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산 것으로 낙동강 하구에 진홍빛 꽃가마베를 타고 와 수로왕비가 된 인도 아유타국 공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는 책을 읽으며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하반신이 마비된 아버지가 고모의 성화에 못 이겨 태국 아유타야에서 데려온 여자 능르타이를 떠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인도 아유타국 공주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 이제 이 태국 아유타야에서 온 능르타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능르타이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유타국 공주가 능르타이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여자네요, 그죠? 남자친구 마이크를 배웅하고 돌아오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신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방콕 후아람폭역에서 아유타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터널을 빠져나온 열차는 야자나무 농장을 지나 벼가 자라는 짙푸른 들녘을 달리고 있다. 열차의 흔들림 탓인지 비 때문인지 눈이 아파온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서 눈을 감아본다. 촉촉한 물기가 망막을 적셔 시린 기운이 잦아든다. 한낮의 빛은 감긴 눈꺼풀 안에서 부드러운 망고빛으로 변한다. 망고의 달콤한 맛과 향이 입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난다. 여기서 이 망고는 열대 과일입니다. 열대 과일이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태국의 신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망고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어쨌든 망고의 달콤한 맛과 향이 입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난다. 자그마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처음 집 안으로 들어서던 날의 여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 여자는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이야기했던 이 여자 능르타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가을이었다. 마당에는 가을비에 떨어져 내린 풋감이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여자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태국말로 와이라 부르는 인사법이었다. 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능르타이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고 있죠? 이 부분은 회상입니다. 내 이름은 능르타입니다. 여자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다. 말끝을 경쾌하게 축혀 올리는 특유의 말투다. 그 말투는 언제나 사원의 처마 끝을 연상케 한다. 사원. 태국에 보면 이제 사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투를 들으면 사원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하늘을 향해 치솟은 섬세한 황금 장식. 에메랄드라 이름이 붙은 태국 사원을 나는 여자 앞으로 가끔 배달되던 그림 엽서에서 처음 보았다. 방콕 왕궁 안에 있다는 그 사원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엽서엔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글자가 빼곡했다. 단정한 필치의 태국 문자는 1년생 풀과 꽃이 심긴 화분을 일렬로 세워놓은 다음 옆에서 그대로 그려놓은 펜화처럼 보였다. 자, 태국 문자에 대한 글쓴이의 느낌을 표현한 말입니다. 비유적이죠? 그리고 들어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날까? 자,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 우편함에서 꺼내온 여러 개의 우편물 중에서 그 엽서를 찾아내 건네주자 여자가 몹시 기뻐하며 내게 수없이 와이를 했다. 인사를 했다는 거죠. 난 여자의 와이에 답해주지 않았다. 자, 이걸 보면 나는 이 여자를 이제 처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고모의 성화에 못 이겨 태국 아유타야에서 데려온 여자죠. 그러니까 사실 나한테는 어머니 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모죠, 계모. 어머니 뻘인데 이제 어머니가 태국 사람인 건데 나이도 되게 어려요. 나보다 5살인가 많을 거예요. 뒤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태국 사람이고 나이도 그렇게 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 놀린다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태국의 젊은 여자가 내 어머니라는 사실이 그게 이제 싫었겠죠. 그래서 인사에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나는 여자의 Y에 한 번도 제대로 답해준 적이 없었다. 처음엔 낯설어서 나중엔 여자를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라는 걸 보면 이 여자에 대한 나의 심리, 여자에 대한 반감, 부정적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써야겠구나. 하지만 여자는 몸에 밴 Y 인사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두 손을 모았다가는 화들짝 놀라 다시 손을 내려놓곤 했다. 아, 이건 또 이제 그런 게 있네요.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인사법이 없으니 그날 엽서를 받자마자 읽어 내려가던 여자 표정이 생각난다. 사원의 종소리가 조용히 야자나무 숲을 흔드는 고향 풍경이 머릿속으로 펼쳐지기라도 한 걸까? 여자의 입가엔 엷은 미소가 어리고 양쪽 뺨은 발그레해졌다. 글썽이는 여자의 크고 둥근 눈이 한 쌍의 은빛 물고기처럼 빛났다. 지규법이죠. 비유적인 표현. 마침 고모가 쌍둥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대며 손에 들고 있던 엽서를 앞치마 안으로 숨겼다. 눈치 빠른 고모가 여자의 앞치마를 들추었다. 무슨 비밀이라도 되나보지? 이리 줘봐. 고모 눈초리가 심하게 외돌았다. 이게 글자야 벌레야? 뭐가 뭔지 통 모르겠네. 엽서를 빼앗아 한참을 들여다보던 고모는 안절부절 못하는 여자에게 내던지듯 되돌려주며 강하게 쏘아 붙였다. 자네 우리 모르게 수작 부리다간 큰 코 다쳐. 이미 이제 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고모가 뭐 앞치마를 들쳤다, 눈초리가 외돌았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능르타이에 대한 불신 이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뭔가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베트남이나 태국 분들 이제 집에다가 동남아 분들 집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건네고 딸과 결혼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도망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의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르게 수작 부리다간 큰 거 다쳐! 라고 이제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자는 고모의 말뜻을 알아차린 것처럼 보였다. 그 즈음 여자의 한국말 실력은 고작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여서 수작이라든가 큰 코 다친다는 말을 알아들었을 리 없을 텐데도 여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을 조용히 내리뜨며 바르르 몸을 떨었다. 저자는 자 지금 현재로 다시 왔어요. 여기까지 과거인데 현재입니다. 갑자기 저자가 나오죠. 이 저자가 뭐냐면 현재 내가 책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책 저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뜬금없죠? 현재로 왔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로왕릉 정문 위에 새겨진 물고기 모양의 장식판에 특히 주목했다. 좌우로 흰 물고기 한 쌍이 마주보고 있으며 중앙에는 남방식 하얀 탑 하나가 그리고 탑 위에는 활과 코끼리, 연꽃 모양이 도려낸 목판의 구획을 따라 화려하게 채색된 장식판이었다. 신기하게도 이 문양은 인도의 아유타 지역에서 쉽게 발견된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인도에서 온 공주 있죠? 이름이 뭐였지? 아유타국 공주, 그죠? 예, 인도 아유타국 공주가 이제 시집을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우리나라의 수로왕릉 정문에 새겨진 물고기 모양, 이 장식판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문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아유타 지역에 쉽게 발견되는 걸로 봐서 아마 그 공주의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돌로 된 성문에도 거리를 달리는 화물차에도 모두 큼직한 물고기가 새겨져 있다고 했다. 저자는 인도 사제기이므로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그건 성스러운 물고기를 뜻하지요. 집에 물이 들어오면 이 물고기가 집안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답니다. 성스러운 물고기는 곧 신어일 수 있다면서 저자는 김해시 동쪽 산봉우리를 예로부터 신어산이라고 일컬어온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래서 신어산이라는 이름을 그 아유타국 공주가 영향을 주어서 붙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추정의 근거를 발견한 사람이 가지기 마련인 들뜬 흥분의 기운이 글 속에서 느껴진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책의 이야기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아유타국 공주는 계속해서 늑르타이를 떠올리게 하는 유사한 느낌의 그런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유타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늑르타이는 아유타야라는 지역에서 왔잖아요. 비슷하죠? 물론 이제 국가는 다릅니다. 아유타국 공주는 인도에서 왔고 아유타야는 태국에 있는 지역이긴 한데 어쨌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꽃가마의 작가도 이걸 이렇게 차용해서 썼을 거예요. 아유타야에서 온 여자는 유독 물고기 요리를 자주 했다. 거기에 이게 또 연결이 되죠? 예, 연결이 됩니다. 이 여자는 인도에서 온 아유타국 공주와는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공통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느엉맘이란 어장을 음식에 넣기도 했다. 어장, 이게 장자가 창자 할 때 장자겠죠. 우리가 뭐가 있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난 태국의 낯선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럴 땐 여자 혼자 다 먹었다. 여자 역시 우리 김치와 된장을 잘 먹지 못했다. 우리는 한 밥상에서 각자 다른 음식을 먹었다. 아버지만이 두 가지를 다 먹었다. 도대체 생선밖에 먹을 게 없다고 내가 반찬 투정을 심하게 한 어느 저녁이었다. 아니, 생선이 어때서? 맛있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죠. 네, 문화적 차이. 물고기 요리를 자주 했는데 나는 태국의 낯선 음식을 먹지 않았고 여자 역시 김치와 된장을 잘 먹지 못했고 이런 문화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만 아버지는 두 가지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늑르타이를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유타야는 원래 매남강, 빠삭강 그리고 로뿌리강을 끼고 있어서 수산물이 풍부하단다. 한때 주변 국가는 물론 아랍인들에게까지 중요한 무역강이었지. 그래서 물고기 요리가 발달했나봐. 자, 이 아버지도 사실 뭐랄까 좀 네, 괜찮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면 먹지 마 새끼야 이런다거나 예? 이렇게 좀 그래서 갈등을 이렇게 좀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혼내지 않아요. 나를 꾸짖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으며 그냥 늑르타이가 이러이러한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라는 이해를 넌지시 나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보면 아버지도 괜찮은 사람이네요. 자, 아버지가 생선조림의 젓가락을 가져가며 길게 설명했다. 나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자, 이건 이제 놀랐다는 표현이죠. 놀랐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게. 놀랐다는 관용적인 표현. 그 다음 보시면 종일 구석에 처박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던 아버지였다. 죽은 아내, 내 엄마죠. 그런 아버지가 한동안 인터넷에 매달린다 싶었는데 그게 모두 그 여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위해서였다니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자,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내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은 여자, 그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거기다가 내 아버지가 그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는 모습을 보면 뭐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분노가 느껴질 수도 있고 하겠죠. 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나의 정서. 나는 밥상에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휠체어 끄는 소리가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었는데 전신마비 있죠? 하반신마비군요. 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하반신이 마비된 아버지.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휠체어 끄는 소리가 방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아버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피가 철철 흐르게 하고 싶었다. 야, 이거 봐. 이 우는 여자들은 다 계산이 있다니까? 제 동생이 여동생인데 저를 안 닮았어요. 안 닮았는데 그럴 때가 있어. 갑자기 막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래갖고 막 엄청 서럽게 울다가 한 2초 만에 그치고 웃어.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게 달성이 되면 2초 만에 그치고 웃는다고. 이런 무섭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 마음 찢어지라고 우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마음 찢어지라고 우는 겁니다. 펑펑 소리내 울기 시작했죠. 소리 안 내서 울면 아빠가 못 듣잖아요. 그죠? 네, 소리내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밀어내고 서식처를 마련하기 시작한 여자가 내겐 교활한 악어처럼 보였다. 실제로 여자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리는 악어처럼 툭하면 눈물을 보이곤 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이 늑르타이라는 여자는 눈물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얘한테는 좋게 안 보이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끼던 수국이 남아있는 한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늑르타이에 대한 나의 태도. 자, 어머니를 잊지 못하니까 그만큼 어머니를 잊고 늑르타이에게 정성을 쏟는 아버지가 싫은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머니는 경의선 열차가 잠시 멈추었다 지나가는 작은 농촌 마을에선 드물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내가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우리 집에 작은 놀이방을 차렸다. 우리 집은 누대로 살아온 고옥이어서 오래된 집이에요. 고옥, 오래된 집. 오래된 집이어서 마당도 넓고 빈 방도 많았다. 어머니는 그 방들을 손수 개조했다. 동물 그림에 벽지를 바르고 상호지에 마른 꽃을 보기 좋게 붙여놓았다. 마당에는 알록달록한 작은 미끄럼틀과 모래놀이터가 있었다. 놀이방은 그다지 잘 되지 않았다. 읍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마을까지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읍내까지 가기엔 너무 어린아이들 서너 명은 늘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니까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놀이방 차렸는데 이제 거기 이제 서너 명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걔들이랑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아침 나절엔 노래와 춤을 배우고 한낮엔 모래놀이를 했다. 하루에 마루에 호박전과 시금치나물, 닭강정 따위가 있는 정갈한 밥상이 차려지기 전까지 우리는 마당을 휘저으며 마음껏 뛰놀았다. 점심 준비가 끝나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수도가에 한 줄로 세웠다. 그러고는 도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대고 아이들 손을 일일이 씻겼다. 어머, 이때 국물 좀 봐. 물만 묻히고 도망치는 나를 붙잡아 세게 문지르던 두꺼우면서도 조금 가칠하던 어머니의 손길. 자, 어머니를 회상하고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에서 늑르타이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늑르타이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나는 어머니가 그립거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그 다음 보시면 나는 궁금했다. 내 어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키에 까맣고 보잘것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보다 겨우 5살이 더 많은 어린 여자를 아버지는 아내로 맞이하는 걸까?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닐 거야. 부모를 떠나 먼 곳까지 온 여자를 가엾게 여길 따름이겠지? 그저 부모된 심정으로 돌봐주려는 걸 테지? 그래.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세수시켜주고 바지를 입혀주는 손길이 고마워서 친절히 대할 뿐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버지와 여자가 다정하게 함께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동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고모는 여자를 믿지 못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데려오라 그랬어? 고모가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여자를 데려와라 이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거죠. 하반신 마비가 된 아버지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뭐 평생 간병인을 쓰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모가 그걸 평생 뒤치다거리를 할 것도 아니니까 이제 큰 돈 한번 써서 그렇게 이제 데려다가 같이 이렇게 지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네. 고모가 여자를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한테 시집온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럴 걸 모르고 데려왔나 그래. 아버지는 매달 여자네 집으로 얼마의 돈을 붙였다. 그 돈으로 여자네 병든 어머니와 사업 실패로 알거지가 된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먹고 산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의 가치가 다르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 벌면 뭐 저기 태국 가서는 뭐 몇 년 산다. 몇 년까지는 아닌데 1년은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집도 지금 잘 사는 건 절대 아닌데 조금이라도 이제 보내주면 그 돈으로 거기서는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모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는 자주 고모에게 말했다. 태풍 때문에 강이 뒤집혔어요. 내 아버지 양어장 홍수에 쓸려나갔어요. 우리 집 괜찮았는데 가난해졌어요. 우리 식구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 시집 왔어요. 나 아저씨 좋아요. 나 술집에서 일한 적 없어요. 뭐 이거는 왜지? 술집에서 일한 적 없어요. 아무튼 여자는 한국말을 꽤 빨리 배웠다. 말끝을 축혀 올리는 이상한 억양도 많이 누그러졌고 피부도 한결 하얘졌다. 그럴수록 고모는 여자를 더 경계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나오죠.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 적응을 했어요. 고모는 여자를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의심하고 아예 이제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의심하는 거예요? 도망칠까봐. 보통 두 가지거든요.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망치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집안 재산 빼돌리는 거. 예, 뭐 이 두 가지를 이제 경계를 하는 건데 아마 여기서는 이제 뭐 재산 자체가 없으니까 예, 도망치는 것을 경계하는 거겠죠.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못 나가게 한다고 그게 되나요?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집 근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 수발이나 열심히 들면 된다고 했다. 수발이라는 건 이제 병수발, 옆에서 이제 간호해주고 뭐 옷 갈아입혀주고 밥 차려주고 이런 거. 수발이나 열심히 들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점차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 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망을 가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이제 사는데 그 집 밖으로 못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점차 이제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 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태국말을 내뱉곤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나는 야자 껍질 속 지렁이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야자 껍질 안에 갇혀 살고 싶진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긴 야자 껍질 속에서만 살기에는 너무 젊었다. 여자는 가끔 아버지 산책을 핑계로 역 근처 대형 할인점까지 가기도 했고 PC방이며 노래방, 술집이 즐비한 골목을 지나다니기도 했다. 호기심 가득한 여자는 가끔 아버지를 완전히 잊고 휠체어를 끌다 몇 차례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했다. 여자는 아버지 이마에 툭 튀어나온 혹을 본 고모는 목소리 높여 여자를 나무랐다. 여자가 시집 온 지 2년쯤 지났을 때다. 아버지는 저녁이면 여자를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2년이면? 한글은 솔직히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진작 가르쳐도 가르쳤을 텐데 다만 이제 우리 말을 가르치기가 어렵죠. 한글은 쉬워요. 아무튼 2년쯤 지났을 때부터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찾아낸 것처럼 아버지는 그 일에 열중했다. 저녁에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면 아버지와 여자가 거실에 펴놓은 두리반 앞에서 머리를 맞댄 채 쿡쿡거리며 웃기도 했고 이제 그 상이에요. 작은 상. 한글 카드로 알아맞히기 게임이나 받아쓰기를 하기도 했다. 어떨 땐 태국 쌀국수를 끓여 밤참으로 먹었다. 젊은 배우들이 출연해 사랑을 키워가는 드라마를 가까이 붙어 앉아 보기도 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여자와 사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 붙어있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나는 아버지와 여자가 다정하게 함께 있는 장면을 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동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있죠. 그 다음 보시면 중략 부분의 줄거리. 외국에서 온 동네의 색시들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여자 또한 그럴까봐 의심한다. 여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고모에게 자신은 남편을 사랑하기에 도망가지 않을 거라 말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여자의 방에서 여자와 함께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몇 달 뒤 나는 읍내 기차역 근처에서 여자가 동남아시아 사내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습니다. 역 앞에서 여자가 낯선 사내와 만나는 사진을 나는 아버지와 고모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심보는 뭘까요? 나는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이거 봐라. 이 여자가 지금 도망가려고 한다. 분명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고모는 펄쩍펄쩍 뛰었다. 여자를 보자마자 앞서풀 잡아 흔들고 앞서풀 이제 그 옷 멱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잡아 흔들고 발로 차고 어머. 아니 뭐 확인도 안 해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머리카락을 잡아 채 마당에 머리를 짓찍기까지 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감이 터져 여자 머리카락이며 어깨에 드러난 엉덩이를 벌겋게 물들였다. 아버지는 고모를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화난 고모는 그 말을 무시했다. 어차피 달려와 말릴 수도 없는 힘없는 앉은뱅이였다. 점점 더 소리를 높인 아버지의 이마와 목에 푸른 핏줄이 돋아났다. 참다 못한 여자가 고모 손목을 비틀어 등 뒤로 꺾어 넘어뜨렸다. 고모의 뺨이 으깨진 감 위에서 지디겨졌다. 능 제발 그만둬. 이번엔 여자를 말리느라 아버지의 두 눈은 중열되다 못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여자의 반격에 놀라 그제야 밖으로 튀어나가 싸움을 말렸다. 참 얘도 참 웃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맞고 있을 때까지는 그냥 구경만 했죠.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반격을 하니까 갑자기 가서 싸움을 말렸어요. 어려서부터 야자농장에서 일한 여자의 팔힘은 예상보다 셌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조그맣거든요. 예, 되게 조그만데 팔힘이 셌다는 거죠. 나는 여자의 팔꿈치에 떠밀려 몇 번이고 물이 질펀한 수도가로 나둥그러졌다. 나 이 집 식구야. 나 팔려온 거 아니고 시집 온 거 맞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들 다 미쳤어. 나 길거리에서 고향 사람 만났어. 그게 죄야? 그거 우리나라에선 죄 아니야. 당신들 나라 이상해. 여자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 능르타이의 이
대사를 보면 한국인들의 편견을 비판하는 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는 고모와 나가 이 능르타이를 의심하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도 야 조심해 도망간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얼마 전에 여기 도망갔잖아 이런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외국에서 온 이런 여성들을 좀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봤다는 거죠. 편견 가지고 있다. 그걸 비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고모와 나는 여자의 서슬에 놀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영원히 입을 다물었다. 이게 원래 이제 마비가 온다는 건 신경의 단절 어디가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몸이. 근데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은 거죠. 이게 또 지금 짧은 시간이 아니고 꽤 긴 시간이에요. 꽤 오랜 시간 뭐 이렇게 싸우고 어쩌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걸 말리느라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흥분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잃고 말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움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법석을 떠는 동안 아버지가 흥분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걸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 고개는 이미 옆으로 꺾여 있었다. 급히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너무 늦은 상태였다. 아버지는 꼬박 이틀 만에 의식불명 상태에서 어렴풋이 깨어나긴 했지만 말을 전혀 하지 못했고 다리뿐 아니라 팔까지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비가 온 거죠. 마비 증세가 심해진 거예요. 마비 증세가. 자, 그래서 능르타이와 고모가 심하게 다투고 충격으로 아버지가 쓰러졌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나죠. 그죠? 내가 그 사진 찍어서 고모와 아버지에게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여자가 입덧을 시작했다. 오잉? 입덧을 시작했다고?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지 여자는 속이 메스껍다면서 소화제를 자주 먹었다. 그러다가 점점 구역질이 심해져 나중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여자의 작은 몸피는 애처로울 만큼 줄어들었다. 못 먹으니까요. 원래 이제 그 여자들 입덧할 때 못 먹어서 살이 빠집니다. 뒤늦게 낌새를 챈 고모가 무릎을 쳤다. 아이고 저기 할 건 다 하네. 서방 쓰러뜨린 것도 모자라 서방을 얘가 쓰러뜨렸나요? 이 어거지 진짜 화가 납니다. 이젠 남의 씨를 품고 들어왔네. 자 보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하반신 마비가 된 남성들이 그 성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모는 당연히 아니죠. 하반신 마비된 그 남편 아이를 뱃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여자가 태국 여자니까 그때 또 다른 남자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놈의 씨를 배웠구나라고 이제 지레짐작하는 겁니다. 편견. 아이고 망신스러워라. 이를 어쩌나 이를 어째. 고모는 넋두리 끝에 여자를 몰아세웠다. 당장 병원으로 가자.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얼른 해치워야지. 이제 낙태 수술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집안 망신 개망신 날라. 어서 앞장서지 못해? 병원으로 가자는 말에 여자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안 돼요. 그렇게는 못해요. 애기 아버지 허락 없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 죽어서도 부처님 앞에 못 가요. 살려주세요. 자 이제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태국은 불교를 숭상하죠. 불교에서 가장 금기하는 것은 살생입니다. 아이를 죽이면 살생이죠. 그래서 살려주세요. 여자는 두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며 울부짖었다. 고모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달래듯 물었다. 애기 아버지? 그래 좋아. 누구야? 어떤 놈인지 말해봐. 여자는 눈 감은 채 누워있는 아버지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모가 아버지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오빠가 애 아버지란 거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고모는 여자 말을 믿지 않았다. 처음부터 역 앞에서 만난 사내의 아이라고 의심했다. 자, 그래서 남의 씨를 품고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죠. 여자와 고모 사이에는 어떤 타협점도 없었다. 소나기에 든 병아리 죄면 죽고 펴면 산대요. 태국 속담을 한국말로 말하더니 여자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완전한 침묵 속에 갇혀 헤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이제 이런 상황을 말을 해줄 텐데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지금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팔도 못 움직이시고 마비가 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소나귀에 든 병아리 이거 있죠? 죄면 죽고 표면 산대요. 그러니까 병아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결국 그 소나귀를 쥐는 사람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보시면 쌓였던 눈이 녹고 봄이 되며 여자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다. 고모는 쌍둥이가 쓰던 베넷 저고리와 기저귀를 하얗게 빨아서 여자에게 건네주며 푸념했다. 아이고, 내가 애비 모르는 자식을 거두게 될 줄이야.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모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 베넷 저고리와 기저귀를 빨아서 주고 있죠? 그쵸? 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가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긍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예요. 늦여름의 더위마저 물러난 어느 날이었다. 새벽녘에 이슬이 비친 여자는 한밤중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갔다. 자, 이제 내 입장을 좀 봅시다. 네? 내 입장. 내가 두려워하던 건 무엇인가? 나는 점점 더 평범하지 않은 아이가 되어갔다. 친어머니는 죽었고요. 아버지는 불구이고 외국인 계모가 있으며 혼혈 이복 동생이 생겼죠. 와.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 인생 왜 이렇게 스펙타클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들게 목숨을 지켜준 생모의 고난을 위로하려는 듯 아기는 잔병치레 없이 잘 자랐다. 여자가 푸념 반 농담 반으로 말했다. 우리 아기가 망고나무 아기라서 그래요. 자, 여기 망고나무 나오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망고 얘기 나왔었죠. 여자는 태국에서 가져온 전통 그림이 실린 책을 펼쳐 보여주었다. 커다란 망고나무 가지에 마치 가지나 오이처럼 정수리에 꽃받침을 가진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림이었다. 이것 봐요. 우리 태국에서는 망고나무에서 아기가 주렁주렁 열려요. 고모와 나는 여자 말을 듣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수동이는 아버지가 망고나무라서 병 없이 오래오래 잘 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태국의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태국 전설 중에 히마판이라는 숲속의 망고나무에 사람이 달린다는 내용이 있대요. 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망고 하면 이제 태국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아버지의 생명이 사그라졌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둔 건 아기가 첫돌을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첫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새벽이었다. 여자의 울음소리는 얼어붙은 대기를 찢으며 멀리 퍼져나갔다.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네. 아까 나는 그랬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어갔다.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스펙타클한가? 이 여자가 훨씬 기구하죠. 네. 원래는 부잣집 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먹고 살만은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 그게 망하고 와본 적도 없는 나라에 시집을 오게 되고 여기서 온갖 편견을 겪으며 아이도 낳았고 뭐 의심도 받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애를 낳았는데 남편은 죽고 참 기구하죠. 그 기구함과 절망적인 마음이 이제 이렇게 표현됐죠. 울음소리가 얼어붙은 대기를 찢으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죽음으로 여자와 나의 인연은 낡은 실밥처럼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버지를 매개로 이어져 있는 그런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부인으로 데려온 사람이지만 사실 나는 어머니로 맞이를 하고 있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인연이 이제 약해졌다는 거죠. 아버지의 연금도 줄어 나와 여자 아기가 나누어 쓰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나는 대학 등록금을 걱정했고 여자는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보내지 못해 늘 안타까워했다. 여자가 끝내 아기를 데리고 전라도에 사는 친구가 다니는 공장에 들어가 일하겠다며 보따리를 쌌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정착해서 사나 싶었는데 남편이 죽고 결국은 이제 공장 여공으로 이제 취직을 하겠다는 거죠.
아기는 두고 가. 내가 어떻게든 키워볼 테니. 자, 고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눈웃음 짓는 아기 얼굴을 바라보던 고모가 힘없이 말했다. 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죠? 아니, 뭐 나는 이제 대학을 들어갈 정도의 나이가 됐으니까 뭐 글쎄요. 이렇게 좀 강인한 사람들은 혼자 살 수도 있긴 한데 또 웬만해서는 또 힘들긴 하거든. 참. 아무튼 나도 참 걱정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쌍둥이에 둘러싸인 고모는 몇 년 새 부쩍 늙어 보였다. 여자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말했다. 말끝을 올리는 버릇이 조금 남아 짐짓 명랑하게 들렸다. 고맙지만 얼마 있다가 친정으로 보낼 거예요. 거기 가면 아기 봐줄 동생들이 있으니까. 여자는 수국이 푸르게 피어있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떠났죠? 긴 겨울이 끝나고 아지랑이가 들녘을 가득 채우는 이른 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자, 다시 현재입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들린다. 혹 마이클한테서 온 걸까? 황급히 가방을 열어 휴대전화를 꺼낸다. 마이클에게 연락이 끊긴 지 벌써 한참 되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 정도면 잠수이별 아닌가? 그죠? 이 정도면 제 생각엔 잠수이별 같은데. 부모님은 여전히 수경과 나의 결혼을 반대해. 나의 이름이 수경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 능르타이의 모습이 중첩된다. 그러니까 나가 아버지와 능르타이의 결혼을 반대했죠. 그것처럼 이 부모님, 마이클의 부모님은 나와 마이클의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고.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태국보다는 더 위에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이 뭔데? 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제 요즘은 뭐 K-pop, 뭐 BTS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알려지고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인의 저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긍정적으로 많이 포장되어서 이렇게 알려지긴 했죠. 하지만 이때는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그곳의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 편견을 나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수경과 나의 결혼을 반대해. 열심히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할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할게. 그 뒤로 마이클은 좋은 소식은커녕 안부를 묻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잠수인데. 그런데도 나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다. 그 사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에 가려고 신청한 비자는 승인이 나지 않았다. 요새는 이게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미국행 비자가 이렇게까지 승인이 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예전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뭐 통장에 잔고가 얼마 이상 있어야 해주고 막 그랬어요. 태국에서 온 계모 외에는 호적상 어떤 보호자도 없을 뿐더러 미국인들이 신뢰할 만한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미국인들이 신뢰할 만한 게 뭐냐고 대사관 직원에게 따졌다. 당연히 큰 재산 그리고 확실한 직업을 뜻하죠. 미국으로 갔다가 도망쳐 불법 체류자로 남기 십상이니까 라고 직원은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 뭐랑 똑같죠? 이 편견이 무엇과 동일해요? 능르타이가 겪었을 겪고 있다는 거죠. 문자 메시지는 카드 회사에서 미납사항을 알리려고 보낸 거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삭제 버튼을 누른다. 저는 이거 삭제하면 까먹고 안 내서 또 날라오고 그러는데 삭제하면 안 좋은데. 아무튼 아직도 마이클을 향한 부질없는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난다. 이 여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네요. 마이클이 연락이 없다는 것이. 네. 열차가 곧 영내로 진입할 거라는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온다. 책의 맨 뒤에 꽂혀있는 편지를 조심스레 꺼내 펼친다. 편지지 위로 햇빛이 쏟아져 아롱댄다. 여자가 집을 떠난 뒤 마지막으로 배달된 거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공장으로 갔는데 미처 이제 바뀐 주소를 집에 알리지 못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집에서
편지가 왔나봐. 그 편지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번역해준 건 여자가 지난 몇 년간 머물렀던 도시의 인권단체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는 자원봉사자였다. 여자가 사고를 당한 직후 눈물 날 것 같아. 여자가 사고를 당한 직후 이거 보면 이 여자가 사고를 당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자가 사고를 당한 직후 나는 이 편지의 발신인이 누구인지 알려고 번역을 부탁했다. 그래야 여자와 가까운 사람임에 틀림없는 발신인에게 그녀의 슬픈 소식을 알릴 수 있을 테니까. 능르타이에게 우기가 끝나. 그 동남아는 우기와 건기로 이 기후가 나눠져 있어요. 우기와 건기.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이제 적게 오는 때가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면 굉장히 습해요. 습하고 겨울에 가면 좀 적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가실 때는 겨울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제 날씨도 겨울이면 좀 덜 춥겠죠. 동남아니까. 거기는 뭐 온난하죠. 그래서 여름에 가면 이제 팬케이크가 되겠죠. 아무튼 우기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그 시기가 우기고요. 비가 안 내리는 시기가 건기예요. 그래서 비 내리는 시기가 끝나서 거리는 온통 로이크라통 축제 준비로 술렁인다. 음력 12월에 휘황한 보름달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이번에도 강가에 모여 끄라통을 띄우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있네요. 배를 띄워보낸대요. 배인가봐요. 배를 띄워보내며 물의 신에게 행복을 기원한대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건가봐. 나도 바바바 줄기에 둥그렇게 바나나 잎을 접어붙여 연꽃 모양을 만들었단다. 끄라통 가운데의 꽃술 부분엔 여러가지 자그마한 꽃을 꽂아 장식했지. 네가 좋아하는 제스민꽃 장미를 섞어서 중앙에는 물론 향대와 초를 꽂고 동전을 넣었단다. 신들에게 바치는 거겠죠? 능르타이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네가 한국에서 온 낯선 남자에게 그것도 몸이 성취하는 중년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말을 방콕에서 전화로 알려온 날로부터 그날은 우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지. 지독한 더위와 가뭄 끝에 내린 첫 빗방울을 사람들은 혀를 내밀어 꿀물인 양 받아 마셨어. 그날 난 너에게 최악의 폭언을 퍼부었구나. 딸을 팔아먹을 정도로 우리 집이 망하진 않았어. 자, 이걸 보면 이 글의 발신인이 누군지 알 수 있죠. 그죠? 발신인이 아버지임을. 물론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아버지입니다. 이 나쁜 년아 라고. 그날 내가 얼마나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는지는 세상 말하지 않으마. 나는 네가 애정없는 혼인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단다. 네 목소리 너머로 방콕 뒷골목의 시끄러운 소음과 요란한 팝송이 들려왔다. 나는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단다. 물론 머리 좋은 네 남동생 뿌랑이 돈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무작정 방콕으로 상경한 너의 행동부터가 이미 정상이 아니었지. 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 이 여자 능르타이라는 여자는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강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자기 동생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제 못 가니까 상급학교에 못 가니까 돈을 구하려고 방콕으로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로 그냥 무작정 상경을 한 거죠. 너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아니 사랑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던가? 그러니까 확신은 없었죠. 이 여자도 이 남자를 진짜 사랑해서는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은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정 붙이고 그렇게 사랑을 했을 수는 있겠죠. 마지막에는. 근데 처음에는 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랑에 빠지기 쉬운 조건은 아니잖아요. 외국인 남자 누군지도 모르고 나이도 훨씬 많아. 근데 하반신 마비에 이 남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에 빠진다. 이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가족을 위해서 이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남자의 맑고 순한 눈과 마주치는 순간 묘한 흥분과 떨림을 느꼈다고. 그러니 얼마든 잘 살 수 있다고. 게다가 한국 남자는 태국 사람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뭐 그렇긴 합니다. 당시엔 네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야 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사실 푸르라바스 왕과 우르바시 선녀의 아름다운 사랑도 이게 이제 태국의 그 옛날 이야기들이겠죠. 두샨타 왕과 샤쿤탈라의 운명적 사랑도 모두 단 한 번의 눈맞춤에서 비롯되었으니까 숙명의 상대를 만나면 누구나 그걸 예감하기 마련이지. 자, 그래서 그날 이 여자가 그 남자의 맑고
순한 눈과 마주치는 순간 묘한 흥분과 떨림을 느꼈다라고 말한 이 말을 믿고 싶은 것이죠. 이 아버지는 숙명의 상대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네가 건강하길라 잘 기르고 있다니까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알고 있네요. 늑르타이, 사랑과 혼인 생활이란 끊임없는 악마의 도전에 지혜롭게 맞설 때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잘 알려진 라마야나 이야기에 나오는 아요디아의 주인공들을 보렴. 라마의 왕비 시타는 악마의 궁전에 잡혀갔을 때 악마의 감언이설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외간 남자와 한 집에서 지냈기에 라마는 법에 따라 시타를 그냥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했어. 시타는 정절을 인정받기 위해 화장 나무 더미에 뛰어들었고, 와. 그래요? 아,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죠. 예, 옛날 이야기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 많죠. 정절을 지키는, 자기의 정절을 이제, 뭐라 그러죠?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화양 나무 더미에 뛰어들었고, 불의 신 아그니는 그녀가 결백하다면서 태우지 않았지. 그제야 라마는 시타와 재결합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마의 도전이었다는 거죠. 그 외간 남자와 한 집에서 지냈다는 이것이 이 여자에게는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킴으로써. 불길에 뛰어들므로써 그리고 그 불길에서 살아나옴으로써 자신의 정절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시련을 극복해냈다는 거죠. 네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고향 사람 때문에 그동안 겪은 고초는 불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렴. 아이고, 이것도 다 알고 있네요. 그죠? 이걸 보면 얼마나 미안해할까. 나는 언젠가 네 가족도 그런 너를 믿어줄 거다. 자, 그러니까 릉르타이를 위로하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겪은 그 고초가 불의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갔죠? 불 속에 뛰어든 것이죠. 불의 심판인데 그 불의 심판을 불의 신의 아그니는 그녀가 결백하다며 태우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자 재결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 네 가족 너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라. 뭐 이런 말이죠. 나 역시 이곳에서 향대와 초에 불을 붙인 끄라통을 물에 띄우며 물의 여신 메콩가님께 빌겠다. 1년 동안 부족함 없이 물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물을 더럽혀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엔 간절한 소원을 말할 거야. 여신이시여 늑르타이를 보살펴 주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소서. 부디 행복한 혼인이 유지되게 하소서. 조용히 기원한 다음 물 위에 가볍게 끄라통을 띄워 보낼 거다. 나는 합장을 한 채 운집에 떠도는 끄라통들 중 너를 위한 촛불이 오래오래 타오르기를 바라겠지. 강물은 영롱하게 춤추는 불꽃 끄라통을 안고 서서히 바다로 흘러갈 테지. 바닷물은 언젠가 무역풍을 따라 네가 사는 도시에 가 닿을 거다. 늑르타이, 너와 네 가족 그리고 가까이 사는 이웃의 행운을 빈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편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아버지가 늑르타이를 위로하고 행운을 비는 그런 사랑이 담긴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태국에서 수년간 유학한 데다 사업 경험도 있다는 중년의 자원봉사자는 이 편지를 번역해 읽어주며 여러 차례 눈시울을 붉혔다. 고모와 나는 불길 속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여자의 시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늑르타이가 이제 불길 속에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요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불길 속에서 죽었다. 그럼 이제 공장 숙소 화재 이런 거, 뭐 고시원 화재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이 사용하는 숙소에서 불이 나면 이 숙소가 사실 그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게 지어져 있어요. 왜냐면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려다 보니까 뭐 그런 소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한번 이렇게 화재가 불이 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도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다면 글을 좀 잘 읽으시는 편인 걸 거예요. 이제 배경 지식도 좀 있고. 아무튼 뭐 몰라도 돼요. 뒤에 나오니까. 임시로 마련한 상황실 너머로 보이는 사고 현장은 불에 탄 건물의 잔해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와 사람들의 아우성, 일반인의 접근을 막으려는 경찰의 호각 소리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났던 날을 떠올리고 있죠. 회상. 소방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영세하다는 건 이제 작은
규모가 작은 피역, 가죽이죠. 여러분, 가죽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칠을 합니다. 가죽 위에. 예. 얼마나 불에 잘 타게요. 영세한 피역 공장에서 난 불이라 손 쓸 새 없이 어어 하는 사이에 전부 타버린 거예요. 남김없이. 전소되고 말았다. 여자 손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만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 여전히 황금빛을 발했다. 여자의 마지막 비명처럼 그 빛은 내 가슴을 사납게 앓히었다. 몇몇 방송사 기자들이 여자의 시신을 카메라로 찍어댔다. 고모는 카메라 앞에서 두 팔을 벌렸다. 그만 찍어요, 그만. 고모는 늑르타이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걸 원치 않으리라 생각한 듯 됐다. 여자는 아주 예쁘고 행복한 신부이고 싶었을 거다. 꽃가마배를 탄 아유타 공주만큼은 아니더라도 언제까지고 사랑받는 신부이기를. 가슴이 아픕니다. 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늑르타이를 보호하는 고모의 모습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할까요? 이 작가는 왜 이렇게 늑르타이를 처절하게 죽였을까? 늑르타이는 좀 위에다 씁시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는 동남아 외국인들 편견 이걸 말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 공장 노동자,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외국인 노동자. 뭐 이런 것을 말하고자 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여기서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휘말려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죠. 비극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이 참 안타깝습니다. 외국에 이제 거의 뭐 팔려오다시피 해서 왔는데 거기서도 편견을 겪고 고난을 겪다가 남편이 죽은 거까지만 해도 참 슬픈 일인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공장에 가서 노동을 했는데 거기서 또 불이 나가지고 다 죽고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 다음 봅시다. 결국은 이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자의 친정아버지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라마야나 이야기대로라면 여자는 아요디아의 왕비처럼 불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야 했다. 하지만 운명은 진실을 밝혀주지 않은 채 여자를 데려가 버렸다. 부정한 여자인 탓일까? 아니면 왕비가 아니었기에 불의 신이 관심을 주지 않았던 걸까? 그렇다면 신들도 우리 인간과 다를 게 없단 말인가? 편견. 뭐 이런 신들도 편견에 가득한 차별적인 그런 존재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어쩌면 여자의 운명은 처음부터 그리 정해져 있었는지 모른다. 여자는 아유타국의 공주처럼 황금과 시종, 쇠를 가득 실은 꽃가마배를 타고 이 땅에 오지 못했으니, 낡고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낯선 타국살이를 시작해야 하는 가난한 처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유타국 공주와는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글자 위로 기엽고 한 방울 눈물이 떨어져 얼룩진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연두빛 싹이 돋아난다. 아버지라는 글자 위로 기엽고 한 방울 눈물이 떨어져 얼룩진다. 이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다. 물론 내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했겠지만 저는 이건 그 여자의 삶에 대한 연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딸이 죽었을 때 이 아버지가 느끼는 슬픔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무너지네요. 내 딸이 외국에, 사실 이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아버지들은 내가 사업이 이렇게 돼서
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서 우리 집안 때문에 이 아이가 한국에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아이 뭐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냐고. 그죠? 여기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진짜 생뚱맞네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연두빛 싹이 돋아난다. 싹은 삽시간에 줄기를 키우고 가지를 만들어 무럭무럭 자란다. 가지 끝에 꽃이 피었다지더니 이윽고 생명체 하나가 부풀어 오른다. 뭘까요? 뭐가 떠올라요? 딱 이 부분을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망고나무 생각나죠? 망고나무? 그죠? 보시면 오이나 수세미처럼 물방울이 땅 위로 떨어지려다 멈춘 모양새다. 나무아비의 갈등과 방황, 곤혹스러움이 차마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는 걸까? 이윽고 나무 아기가 까맣게 눈을 뜬다. 자, 이건 지금 상상이에요. 네, 상상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연두빛 싹이 돋아난다. 여기서부터 이미 상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나의 상상이지 뭐 실제로 이걸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동아, 나는 아기 이름을 낮게 불러본다. 플랫폼으로 길게 미끄러져 들어간 열차가 오랜 흔들림을 멈춘다. 나는 책과 편지를 가방에 넣은 다음 열차에서 내린다. 점차 사위어가는 해가 사라져가는 해가 도시 전체를 부드러운 망고빛으로 감싸고 있다. 아까 처음에도 나왔지만 이 망고빛은 태국을 상징한다는 거. 가슴이 뛴다. 여자의 친정으로 미리 연락을 취해놨으니 개찰구 밖에 아이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다. 여자의 예언대로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얼마나 자랐을까? 주홍색 꽃을 가득 단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역사 앞 광장으로 걸어간다.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가 흑장난을 하고 있다. 아이 옆에는 부채를 든 노인이 앉아있다. 늑르타의 사진을 가슴께에 붙인 나를 알아봤는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한다. 아이는 나무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장난친다. 까르르 웃어대는 아이의 모습은 영락없는 나무 요정이다. 아니, 토종 감나무를 아비로 둔 내 동생이다. 토종 감나무는 한국, 아버지를 뜻하겠죠. 나는 아이를 번쩍 안아올린다. 수동아, 나 수경이 누나야. 낯선 손길에 놀란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다. 작고 작은 은빛 물고기 한 쌍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나오지만 그 수동이의 눈을 비유한 말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아, 너무 슬퍼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여자의 기구한 삶도 참 슬프고 이 여자의 아버지도 참 슬프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단일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인가요?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곱슬머리가 있다면 그분은 몽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몽고족의 피가. 쌍꺼풀이 있다? 마찬가지. 우리 아까 그거 있었죠? 인도국의 아유타 공주가 시집을 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유타 공주가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라 시대야.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 인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그 밑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고려 때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몽고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 또 일본, 뭐 그 새끼들은 이제 좋은 경우는 아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인들의 씨도 많이 퍼지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건. 그냥 동양인들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뿐이죠. 근데 그 단일 민족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서 외국인들, 특히 이제 동남아 사람들을 굉장히 좀 차별하고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고발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중요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꽃가마베라는 제목,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거 주인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능르타이의 내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쵸? 내가 바라보는 그 능르타이만 드러나지 능르타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뭐 주인공이어도 그렇겠지만 얘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어 제시되는 소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얘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다문화 가정이 겪는 갈등과 극복 과정이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복은 이 여자가 어쨌든 죽고 나서긴 하지만 나와 고모에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걸 그냥 극복 과정이라고 써봤습니다. 너무 비극적 죽음 이래 버리면 좀 너무 슬프니까 어쨌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겪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극복되고 이제 가족으로서 맞이되는 뭐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좀 1번부터 쭉 보시면 망고와 감이 일단 나오는데 망고는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망고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 망고나무라는 전설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망고는 태국을, 감은 우리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거. 능르타이에 대한 나와 고모의 태도. 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그래서 능르타이가 나의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이제 능르타이가 도망갈까봐 의심하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했죠. 그걸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를 낳고 함께 산 세월이 지나면서 능르타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약간 너무 요약을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이제 고모도 체념을 했죠. 사실 뭐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아유 저 몸으로 뭐 도망가겠어?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망가도 그만이잖아 사실. 그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도망가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안 도망가고 아이를 낳겠다고 저러고 있는 걸 보면 뭐 속으로는 고모가 겉으로는 뭐 아이고 내가 뭐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낳게 생겼는데 뭐 밖에 생겼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아니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빛 물고기라는 말이 능르타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능르타이의 눈을 보고 은빛 물고기처럼이라는 말을 썼는데 맨 마지막에 그 수동이를 만났을 때 내 동생이죠. 나의 동생입니다. 능르타이와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나의 동생이죠. 그 수동이를 만났을 때에도 이제 은빛 물고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유타국 공주 얘는 아유타야에서 온 능르타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외국에서 왔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나 뭐 지명 그 이름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아유타국 공주는 인도의 공주예요. 그래서 꽃가마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띄어쓰기가 안 됐네 여기. 그러나 이제 능르타이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말도 그래서 이제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일로 갔네. 그 다음에 능르타이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능르타이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아버지는 처음부터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저 나라가 뭐 물고기 반찬을 많이 하는가 뭐 그런 것도 이제 이해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능르타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능르타이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나에게 반감을 오히려 사게 되죠. 능르타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기도 하며 이제 사랑을 키워간다. 뭐 이게 네 사랑을 키워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갈등의 최고조는 능르타이가 역 앞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것을 나가 사진으로 찍어 이 나새끼 이거 나가 사진으로 찍어 고모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 고모의 의심이 극에 달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갈등이 극에 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때문에 이제 능르타이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죠. 당신들 이상해라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을 능르타이의 입을 통해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르타이의 입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을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혼절, 마비 증세가 심해지고 말을 잃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죽음. 나와 르르타이의 인연이 약해집니다. 그쵸?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르르타이가 일을 하러 떠나게 되는,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공장 노동자로 취직을 했는데 이제 화재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늑르타의 아버지의 편지를 이제 나가 보게 되는데, 이걸 보면 이제 늑르타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늑르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앞뒤 상황, 이런 상황,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이런 상황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요 이야기를 해주죠. 그 라마야나의 이야기, 거기서 시타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죠? 바람을 피웠다는, 정절을 잃었다는 의심을 샀지만 불길로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불의 신, 뭐 아근인가? 아무튼 불의 신의 그 가호를 받아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을 되찾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버지의 편지 속에 등장하고, 그 이야기가 늑르타이가 화재에 휩싸인 사건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제 비극성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상상 속에서 글자 사이에서 자란 나무. 요거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편지 보고 나서 요 부분이죠. 편지를 보고 나서 아버지라는 글자로 눈물이 떨어 얼룩지고, 이제 요 부분이 나의 상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연두빛 싹이 돋아난다. 이게 이제 아버지와 늑르타이의 이야기, 그 망고나무라는 거죠. 망고나무. 이 싹이 돋아나고 줄기를 기우고 가지를 만들어 무럭무럭 자라고 가지 끝에 꽃이 피고 생명체 하나가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망고나무를 비유한 거고, 그 망고나무에 생명체 하나가 부풀어 올랐으니 얘 누구예요? 수동이죠. 여기 보면 수동하라고. 그게 나무아비의 갈등과 방황 곤혹스러움이 참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는 걸까? 이윽고 나무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이 생명체입니다. 이 나무 아기가 눈을 뜨고 걔가 수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버지와 늑르타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수동이를, 뭐죠? 그 태국의 망고나무 이야기 전설과 결부시켜서 이제 내가 상상을 해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 글자 사이에서 자란 나무, 이 나무는 망고나무고요. 이거 아서났네. 는 망고나무이고, 나무에서 자라난 생명체는 수동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늑르타이와 아버지가 남긴 생명체인 수동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혈육이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안 남은 혈육. 그걸 만나러 가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마이클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약간 설명하듯이 썼는데, 작가는 마치 나에게 늑르타이가 겪었던 수모와 비참함을 한번 당해보라는 듯 나에게 마이클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았다. 작가가 그랬다는 거죠. 마이클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나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서 수모를 겪는 일들이 늑르타이가 당했던 일들과 겹치면서 나는 늑르타이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입장을 아마 이해하게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에 하종호 시의 동승이라는 시 제목만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요거 이제 오프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뽑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종호의 동승이라는 시가 뭐냐면, 지하철의 외국인 노동자, 죄송합니다. 그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 내가 전철을 탔는데 그 안에 같이 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지? 나하고는 다르겠지?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별적인 인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